이거 미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해서 뭔가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는 사실상 물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명목소득만을 포착해서 그 과세를 하는 구조이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하지 말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텍스의 이성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님의 세제 관련 공약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테마에서는 법인세를 좀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좀 내세우셨는데요. 김문수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하고 나서 2023년이죠. 예, 그때 법인세율을 한번 인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한 번 더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법인세율을 좀 낮춰주면 기업의 숨통을 키워주는 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감세가 되면 감세한 그 효과가 이제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에 대한 것이 또 고용으로 또 이어지는 어떤 그런 선순환이 되면은 정말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세를 좀 인하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가업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업 승계를 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그 최대주주라는 게 있잖아요. 최대주주의 상속 지분 같은 경우에는 20% 할증 과세가 돼요. 그러면 상속세 최대 세율이 50%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20% 할증된다라면은 실효세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압승계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업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근로자분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줄줄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압이 잘 승계돼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루는 데에 좀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정책 같고요. 또 우리 기업과 관련돼서는 또 일자리 창출에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뭐 현재도 당연히 있어요. 현재도 뭐 1인을 뭐 추가로 고용했을 경우에 뭐 인당 뭐 850만 원을 이제 세액공제로,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하는 건데, 이 2023년도에 신설이 됐었는데, 그전에도 물론 이제 뭐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뭐 기존 제도도 존재하고 있는데 뭐 일자리 창출 시 세금 무겠다고 하는 게 뭐 중복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하고 있는 뭐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세액공제, 고용과 관련된 고용 창출에 대한 관련된 이 세액공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기존 제도와 좀 충돌하지 않고 잘 이렇게 버무러져서 실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아 부담에 대해서 세부담을 좀 낮추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득세 감세폭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행 소득세제는 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세금 측면에서는 크게 메리트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제 기업으로 이제 급여를 받죠. 그때 이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보육수당이라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월 20만 원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자녀 수에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6세 이하 자녀를 뭐 몇 명을 기르든 상관없이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겠다. 근데 뭐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이야기죠. 급여명세서 보면 이제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띄겠죠. 자세한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뭐 보통 이제 4대 보험료 내릴 때 비과세 항목은 또 빠지거든요. 산출하는 데서 그 기준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좀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이거 미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해서 뭔가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세금도 내야 되고 좀 부담된다, 경제에 많이 부담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물가 상승률을 연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연동을 하냐면 과세 표준. 지난 시간에도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과세 표준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7단계 초과누진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라는 게 이제 초과누진세인데, 물가와 이 과세 표준을 연동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400만 원 이하는 세율을 6% 적용하고,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5%를 적용하고, 이런 게 과세 표준마다 세율이 달라졌는데, 이걸 물가로 연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2.3%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면, 이 과세 표준이 2.3%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세율은 그대로고 또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소비하는 것들에 있어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셨을 분들이, 과세 표준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감세가 되는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사실상 물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명목소득만을 포착해서 그 과세를 하는 구조이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다수 연구 논문에서도 내놓은 결론이 실질 세부담을 감소한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과거치를 가지고 세금을 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5년이다 그럼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뭔가 발생했던 소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장사하신다, 음식점 하신다, 식재료를 사시잖아요. 이미 뭐 물가가 다 오른 거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가연동제라는 게 단순하게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될 건 아니고, 이 소득세 제도 전반에 걸친 어떤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게 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현재는 내 부양가족 같은 경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150만 원씩 인적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150만 원 공제가 굉장히 뭐 좋은 거긴 하지만 2009년에 시행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임금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여지까지도 16년 동안 15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상향돼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인적공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반가운 공약인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중산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뭐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뭐 주택 혹시 양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도세 보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혹시 이제 이게 주식에도 뭔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존버에 대한 어떤 그런 특례인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ISA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상향하겠다라고 하는데, ISA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00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이 ISA 계좌를 만들고 여기다 돈을 넣어요. 거기서 뭐 투자를 하겠죠. 투자 활동을 하겠죠. 여러 가지 뭐 재테크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IS 계좌인데, 이 납입 한도가 현행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4천만 원까지 좀 늘려주겠다. 비과세 한도도 현재는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는데 1,000만 원까지 이 상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요즘 중산층이 사실상 1,900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소득 한도 상향도 함께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게 상속세를 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상속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거 굉장히 좀 획기적인데, 뭐냐면 부부간의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이 부부 재산은요, 미법상으로는요 공유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으로 이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비과세 의 논리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했는데,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비과세 하면서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전하는 건 왜 과세하냐, 뭐 이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물론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정책을 이제 만드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뜻 생각할 때 불합리한 점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 공약을 나중에 대통령이 되셔서 이행을 한다라면, 뭐 내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하는 것과 이 상속으로
이제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과의 이 과세형평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좀 기대는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도 이제 개정안이 나온 부분인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현재 우리가 유산 총액 과세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이 망인의 상속재산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속인들이 그것들을 납부를 하는 건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만약에 이걸 바뀌게 되면은 실제 각자 받은 대로 각자 받은 목대로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대선 전에 이미 기재부에서 이 유산 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향을 이미 발표했는데,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 전 정권의 어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그대로 좀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상속 재산가의 총액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실제로 내가 재산 한 푼 못 받았는데 내가 상속세 납부 의무를 져야 되나? 왜냐면 조금 재밌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세 번째로 상속세와 관련돼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예요. 50%인데 이거를 최고세율을 30%로 좀 인하하겠다. 이를 만약에 30%로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대폭 하락이 되겠죠. 또 이제 상속세율은 보통 이제 증여세율이랑 보통 이제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기대는 증여세율도 같이 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김문수 후보님의 이 세제 공약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전 분야에 걸친 감세 기조를 좀 표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뭐 타 후보님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조정할 것인지, 이제 세수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가,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또 확보할 것인지, 또 이게 어떻게 경제 선순환으로 또 이루어질 것인지가 여전히 또 고민이고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님의 세금 공약을 또 가지고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세무법인 리치앤텍스의 이성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